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끝까지 묻는다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제가 읽을까요? 전문가를 모시고 모르는 주제를 저희가 모르는 주제를 알 때까지 끝까지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도 대단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끝까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해지네요. 오늘의 초대 손님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네. 경이로움의 사령관 양호석 대표님과 함께 경제신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 소리 듣는 순간 오글오글거려가지고. 저희 사령관이시죠, 그렇죠? 네. 경이로움의 그 헤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찌됐건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전문가를 모셔서 듣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청취자분들 중에 경제신문을 읽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삶에 경제신문이 왜 필요한지, 또 이렇게 경제나 재테크,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왜 읽으시는 게 좋은지, 또 읽으려면 어떻게 읽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자리를 함께 또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함께 살펴볼 내용을 보면요. 한번 혜민님께서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뭔가 자꾸 짜고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진짜요? 경제 실문을 읽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두 분은 뭐 도움 되시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당장 내 삶이 나아지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반면 분명히 경제신문이나 경제 뉴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행동 속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반이 아닐까. 왜냐하면 경제신문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해서 항상 읽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엄청 권하거나 막 항상 챙겨야 된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고 그래도 좀 챙기긴 챙겨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맞습니다. 반반입니다. 민관님은 어떻게 돼요? 네, 혜민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어도 치킨은 치킨이잖아요. 치킨.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치킨 먹고 싶다. 갑자기 급 치킨이 땡기네. 네,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아야 어느 정도는 지금 제 위치에서 뭘 하든 간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챙겨보면 좋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 정독을 하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받아들이면 힘들 것 같고 꾸준히 이제 보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눈에 익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분 말씀이 정답이고요. 내가 할 얘기 없네 이제. 그래도 정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에서 가장 투자를 잘했다라는 할아버지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재밌게도 별명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의 귀재.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오마하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오마하의 현인. 마지막 하나가요. 신문 중독자입니다. 신문 중독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하루에 제 알기로는 4부에서 5부 정도를 신문을 정독하기로 유명해요. 하루 종일 읽겠는데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밝히로는 한 5-6시간 정도 정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마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도 종합일간지를 읽으실 때 한 정독하겠다? 그러면 거의 1시간, 2시간 걸려요, 실제로. 네, 맞아요. 더 걸릴걸요?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무한도전 연출했던 김태호 PD 인터뷰 보면은, 자기가 신문을 한번 마음 먹고 정독을 하려고 하면,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심지어 그게 스포츠 뉴스면 차라리 좀 빨리 보는데,
이게 뭐 종합일간지로 넘어간다거나 그렇죠. 경제신문으로 넘어가면 정말 뭐 정독해도 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인이 백였으니까 가능한 일일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좀 재미있는 일대기를 갖고 있는 게 원래 이제 13살 때부터 신문을 돌렸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아, 자기가 직접 돌렸던 거예요? 직접 돌렸어요. 그래서 그 신문 돌리고 나면 이제 신문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12살 때부터 신문을 돌렸거든요. 신문 네. 직접 돌리셨어요? 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르구나.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신문을 돌렸던 이유는 그때 제가 용돈을 직접 벌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뭐 뛰어나다는 표현도 맞지 않은 정도고 저보다 이제 훨씬 나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신문을 읽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렵잖아요. 돌리고 나서 신문 본다는 게.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하루에 4부, 5부 정도를 정독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컬럼비아 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50년이었는데 1950년에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네, 한국 너무 전쟁이요? 오래됐는데 얘기하니까 너무 6.25 재밌네. 전쟁 때 네. 대학을 가셨구나. 자, 1950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1929년도부터 1949년까지 그 20년 세월의 신문을 몽땅 읽었대요. 대학원 생활 동안. 그게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읽기도 쉽지 않겠지만 대학원 생활 동안 논문 쓰기도 바쁠 텐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싶은데 근데 정말 재밌게도 그렇게 읽었던 이후에는 29년도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공황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대공황이 터진 이래로 그 이후에 뭐 정부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살아남는지 대응해 나갔는지 또 기업들도 어떻게 생존해 나갔는지 또 개인들도 어떻게 또 자산 관리해 나갔는지를 신문을 통해서는 생생하게 전달받는다는 얘기예요. 지난 책들을 볼 수도 있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수도 있겠지만 신문은 그때그때 상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내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문을 읽었던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별명이 하나가 더 생기는데 위기의 남자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위기 때마다 그렇죠. 평상시에 워낙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고 또 체득하고 몸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위기 때마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빠르게 불려왔던 위기의 남자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이유는 예전에 이제 이 사람 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때 어떤 중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중학생이요? 네. 주주총회 때 뭐 워낙 많은 주주들이 모이다 보니까 중학생이 주주였던 건가요? 네, 그렇죠.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뭘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똑똑하다. 나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놀기 바빴는데 네. 대단해요. 네. 그래도 이제 워렌 버핏이 답변하기를 신문을 읽으면 된다. 네. 어느 시점이 되면 너가 스포츠 뉴스든 경제 뉴스든 관심 가는 분야가 생기게 마련일 텐데 너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배우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문을 좀 읽어보신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가 하실 텐데 처음에 이제 종합일간지 같은 거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러면 읽다 보면 사실 정치면도 좀 어렵고 경제면도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계속 넘기게 돼요. 네. 근데 요 면은 다 보게 됩니다. 연예. 네, 스포츠 연예 뉴스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 연예 뉴스 보다 보면요. 옆에 또 문화 뉴스도 보이고 사회 뉴스도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기사지 하면서 또 보게 되는 거죠.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국제면도 보고 정치면도 보고 그러다 경제면도 볼 수 있듯이 너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배우기를 원하게 되니까 너의 호기심이 너를 성장시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신문을 처음 만약에 보시려는 분이 요즘 어렵고 딱딱해서 못 보겠어 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것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신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뭐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머니도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뭐 이쪽 관심이 높은 걸 보고 같이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또 주위에 이제 아주버니들끼리 또 재테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60세쯤 되셨을 때 저한테 야 보석아 그 네가 보는 경제신문 한 분에게 구독 좀 시켜줘라. 어머니 좀 쉽지 않으실 텐데요 했더니 아니 나도 좀 읽어볼게 너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죠 해서 이제 함부로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일과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신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집중이 되는지 한 12시까지 내리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종일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한 12시 되면 이제 식사하시고 헬스장 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의 하루 일과였는데 이렇게 한 10년이 되니까 지금 이제 70세가 넘으셨거든요. 이렇게 10년을 읽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별명이 생겼어요. 무슨 별명이 생겼냐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데 네. 아마 이제 그 크리스찬 교회 나가시는 기독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이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시다 보니까 안권사 이렇게 불렸는데 별명이 바뀐 거예요. 직분이. 구역 식구들끼리 모이면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안 박사님. 와, 한 10년이라도 무시할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우리 어머니도 정말 배우신 분이 아니신데 10년을 그렇게 내리 한번 매일같이 읽으시더니 정말 모르는 게 없어졌구나. 그래서 야 이거 경제신문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자본의 흐름을 좀 읽고 싶다면 정말 필수인 것 같다. 그래서 경제 흐름을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경제 흐름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매체가 경제신문이라서 네. 오늘 특히 사이다경제 우리 양보석의 경이로움 청취자분들께는 경제신문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소개를 네. 하려고요. 경제신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종합지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네. 뭐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신문이나.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서울경제 외부로 가면은 더 이제 지면으로 나오지 네, 않는 그렇죠. 경제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떤 걸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되냐 이런 게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과가 신문방송학과 라고 불렸던 미디어학부 때문에 네 이름을 자꾸 바꿔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정론은 그거였거든요. 보수적인 매체 하나랑 네. 진보적인 매체 하나를 양쪽을 다 읽어야 한다. 아 맞아. 근데 경제신문에도 또 그런 게 있을지 그런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 근데 얘기를 딱 하려더니 네. 그러니까 혜미님이 네. 미디어 학부 나오셨죠. 네. 맞아요. 오늘 말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뭐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쪽에서 그런 게 정론이었는데 경제신문은 사실 딱히 진보라 할 것도 없고 보수라 할 것도 없지 네. 않냐. 팩트가 더 기반이 있고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어떤 기준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좀 특정 논설 제목들을 좀 뽑아봤는데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건 어떤 특정 경제신문의 논설 제목들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이게 어느 경제신문일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네. 파업하는 현대차, 질주하는 토요타, 현대차 노조는 파업 중독됐나? 정신 나간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 현대차 불법법 전면 처리해야 된다.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는 파렴치다. 아니 서로 다른 신문인가? 아니면 한 신문이 아니고? 한 신문이에요. 한 신문? 예, 어떤 특정 경제신문인데 이게 사실 논술 제목만 봐도 좀 과격해요. 네. 아니 노조라는 게 사실은 뭐 합법적인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로자들 권리를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현대차 노조에 이렇게 원수 박혔나, 네, 원수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 이 경제신문은 무슨 경제신문일까요? 좀 그냥 매일경제가 아닐까 싶어요. 매일경제. 네. 경제신문이에요. 네, 경제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웃기죠. 답을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자. 왜요? 아무나 찍어요. 이게 상품을 드려야 되나? 네. 잘 모르겠어요. 한국경제 뭐. 아, 맞아요. 네. 한국경제신문이에요. 네. 상품입니다. 자,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도 네. 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면 매일경제신문하고 한국경제신문은 뭐 우리나라 경제신문 양대 경제신문인데 네. 왜 이런 논설 제목들을 쓸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가 현대차 그룹이라서 그래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노조가 아무래도 조금 얄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뭐 지금 생산도 열심히 하고 해외 수출도 열심히 해야 되는 판국에 자꾸만 파업을 하면 뭐 사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언론을 가지고서 현대차 노조를 약간 이렇게 좀 탄압한다? 뭐 그런 표현은 맞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공격성 발언을 좀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요. 경제신문에도 색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신문에도 색깔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차 그룹이 대주주고 네.
전경련 산하에 190여 개 기업들이 주주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기업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기업 성향을 띈다는 얘기는 기업에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나 뭐 광고를 많이 따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기는 정말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친기업 성향을 띠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주의 노선이에요. 신자유주의. 정부의 규제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좀 마음껏 돈 벌 수 있도록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하지 마라. 작은 정부를 원한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띌 수밖에 없고요. 네. 세 번째로는 재작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때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한국경제신문만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했어요. 그 얘기는 아주 보수 언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경제신문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친기업 성향을 띠는 보수 언론이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경제신문 보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감안하지 않고 봤다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사실은 그러한 노선에 좀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종합일간지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중앙 동아로 좀 나뉘어 있고 네. 보수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는 연령대를 좀 보면 조중동은 좀 연세가 좀 계신 분들 네. 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은 좀 젊은 분들. 왜 이렇게 나눠서 볼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연령대가 갖고 있는 그들만의 색깔을 투영하는 신문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거 보다 보면 야 이거 좀 안 보시기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런가? 너무 심한데? 하면서 이제 상당히 철없다는 생각을 많이 품게 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조중동 같은 걸 보다 보면 야 이거 썩어 빠졌어. 기득권 이거 갈아치워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대로 들어섰는데 개혁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는 그 색깔을 투영한 신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신문은 사실은 혜미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 색깔을 명확하게 규정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 신문을 자기의 색깔을 투영한 기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보실 때는 이런 색깔을 감안해서 보지 않다가는 사실은 이런 어떤 노선, 주의 같이 이제 좀 함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신문을 좀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린 건데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문을 믿기 어려우면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신문을 읽으려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한국경제신문보다는 매일경제신문을 약간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무슨 매일경제랑 좀 그쵸? 관련 있나? 지금 거의. 자, 그런데 그런 관련은 네. 전혀 없고요. 그 네. 이유는 정말 재밌게도 매일경제신문은 색깔을 쪽 뺀 신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맞아요.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실 텐데 매일경제신문 읽다 보면 좀 화가 나는 건 논설이나 사설을 읽어도 뭘 주장하는지를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약간.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색깔을 아주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도 위주로 사실 위주로 이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읽기에는 색깔에 좀 감염되지 않은 채 좀 사실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한참 읽다 보면 너무 재미없다. 재미없어서 못 보겠다. 방향성이 없어. 네, 색깔이 없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경제랑 같이 보시면 좋죠. 두 개 신문이 양대 경제신문이니까 네. 두 개 정도 보신다면 경제신문 보실 때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머니투데이나 뭐 이데일리나 서울경제나 헤럴드경제 뭐 다 각각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4대 경제신문은 사실은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예요. 근데 매일경제신문이 제일 늦게 출범했어요. 네.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도 그래요? 불구하고 지금 매일경제가 구독 부수 1위입니다. 1위. 맞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보면 이게 경제신문 읽을 때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색깔을 좀 감안한다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나 보다. 조중동이나 뭐 한겨레 경향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정치면을 볼 때니까 네. 이해는 하는데 경제신문은 좀 그런 거 생각 없이 매경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먹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사실 매일경제도 주주사가
있다 보니까 중앙일보 쪽이고 중앙일보는 또 다시 삼성 쪽이고 뭐 이런 라인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경제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쪽이 그 정씨 일가인가 그럴 거예요. 정씨요? 네, 정씨 그 지금 회장님 이름은 무슨 회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사장님이신 거고 그분이 아마 회장 이제 대주주죠. 대주주의 사위분이신가 그럴 거예요. 근데 매경은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선일보 하면은 방씨 일가, 뭐 중앙일보 하면은 홍씨 일가, 대부분 이제 개인 대주주들인데 매경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광고나 이런 면에서는 삼성이나 LG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가 좀 다루는 신문이다 보니까 한국경제보다는 색깔을 좀 빼기가 수월했던 측면이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들이 워낙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보니까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경제신문이 경제 뉴스만 다루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제일 일단 종합지까지 포함해서라도 초보자가 시작하기로는 저희 때도 매경 먼저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주가 있고 기업 친화적인 성격의 경제지는 어쨌든 기본 출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전 정말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중심의 그런 경제지는 또 딱히 없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제지 출발점 자체가 친기업적인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신문사들이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 이제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실 형편을 보면 조선중앙동아의 경제 섹션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웬만한 경제신문사 못지않게 기사도 잘 쓰고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제 볼만한 게 정말 많은데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오마이뉴스도 같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경제가 확실히 약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쪽을 좀 보강해서 일반 근로자나 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을 잘만 다뤄준다면 오히려 한겨레나 경향에서도 뭐 구독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 좀 현실은 못 따라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약간 지면 기준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받아본다는 거 개념 자체가. 근데 사실 옛날에 손석희 JTBC 사장도 지면은 이제 읽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게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부로 보는 거죠. 근데 외부로도 물론 지면처럼 똑같이 구독 서비스가 되긴 하지만 요새 기사를 읽는다는 거, 신문을 읽는다는 건 사실 단편적인 클릭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포털에 뜨는 뉴스, 메인 뉴스들 몇 가지, 경제 섹션에서 맨 위에 뜨는 몇 가지. 그러니까 신문사랑 상관없이 어떤 기사를 종합적으로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그런 지면을 통해서 어떤 배치가 돼 있는 그런 패키지 식으로 신문은 소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질문이시죠. 사실은 그게 저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보게 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좀 보다 보면 다른 창 보고 있고, 좀 보다 보면 다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고 있고. 바로 새는. 그리고 또 워낙 PC로 보게 되면 다른 광고창이 계속 뜨니까 관심이 계속 다른 데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문을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면을 넘기는 맛하고 내가 잠깐 틈새 시간 될 때마다 잠깐 보겠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두 분도 경제 지식이 풍부하니까 이거를 내가 업데이트를 한다는 입장에서 매번 지면 기사를 읽는 것하고 그때 내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골라서 취합하겠다는 느낌하고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정말 양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희 어머니 같이 되는 거죠. 10년 읽으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면으로 된 신문을 좀 읽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프레임이기도 하고, 게이트키핑이기도 한데, 어떤 신문 한 지면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
조차도 그게 의견이고 정보라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지면에서 어떤 게 제일 크고 제일 위에 있으며 네. 이 첫면에 어떤 기사들이 다뤘는지를 보는 것 자체가 네. 이 세상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어떤 건지 그렇죠. 물론 이거 포털에서 1순위, 2순위 이걸로도 볼 수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정론지에서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정보라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거를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사이다 경제 콘텐츠도 보면 경제 콘텐츠인데 어떤 지면식이 아니고 단편적인 그렇죠. 기사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랄까 단계라고 보면은 일단은 단편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것 뉴스를 소비를 하면서 경제에 입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경제 기사라는 게 아무리 쉽게 풀어도 그 약간 어렵다는 그 인식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 아주 어려운 단어도 10번을 접하면 그 단어가 친숙해지고 쉬워지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단편적으로라도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겹하다 보면 반복되는 어휘라던가 개념이 있기 마련이라서 그런 거를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개념이나 컨셉을 좀 키워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외부로도 지면을 구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면 지향점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면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일단은 단편적으로 흥미로운 것부터 왜냐하면 단편적인 것조차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같아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왜냐하면 경제신문 막상 읽으려고 하면 너무 이제 딱딱하고 어려워서 벽이 두꺼우니까 이거 돌파 못하고 그냥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사이다 경제. 네. 그 얘기가 이었습니다. 이러면 좀 이상한가? 자, 사이다 경제를 하나 더 껴야 되겠다. 네이버 M이라고. 네, 경제 M. 네, 맞아요. 네, 네이버 경제 M이라는 섹션 그 탭이 있는데 그거 이제 모바일이나 PC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탭을 이제 게임이든 영화든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딱 집어넣고 보면 제가 보니까 사이다 경제가 이렇게 잘 추려가지고 단편 지식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소화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것처럼 네이버 측에서도 그걸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서 같이 이제 경제신문 읽으면 아무래도 좀 배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네이버 M에 또 저희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까 1번 질문에서 경제신문이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에서 1순위는 경제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이제 사회대 경제에 대한 방향성이 경제신문, 경제에 관심이 있는데 경제신문이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문턱이 좀 높은 분들 한테 문턱을 좀 낮춰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유익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반적으로 방대하다 이런 어려운 부담감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이게 뭔가 진도를 나가기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좀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찾아보다 보면은 뭐 관심 있는 거 예를 들면 저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포털에 이제 검색어 순위 같은 걸 꼭 보는 편이에요. 그게 뭐 시대의 흐름도 있고. 맞아요. 뭔가 이슈되는 게 그냥 있고. 습관처럼 보게 돼요. 누군가와 대화를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가 계속 꾸준히 소통이 되려면 그런 새로운 이슈들이나 어떤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 깊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슈가 되는 것들만 하나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경제신문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게 소화가 잘 되게끔 하는 매체도 접하고 또 경제신문도 사실 경제신문도 지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 다 읽으려면 힘들 테니까 본인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하는 그 섹션만 예를 들면 뭐 나는 증권 쪽 증권면을 보겠다. 나는 뭐 금융 쪽 금융면을 보겠다. 아니 나는 새로 나온 제품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으면 산업면을 본다거나 이렇게 좀 골라서 보시면서 점점 이제 확대하고 범위를 넓혀가면 그럼 뭐 딱 좋죠.
좀 지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단편적인 기사로 이제 입문하는 거 말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지면을 받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네. 재밌게 읽는 방법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군요.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니 이거는 네. 신문을 그냥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몇 가지 제가 추려봤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오늘 경제신문 주제니까 경제신문 기사 제목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자, 그런데 제목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7년보다 심한 충격, 세 자리 지수의 투자자 패닉, 끝없는 추락 코스피 지수 950선도 붕괴, 천선 무너진 주가 언제쯤 회복될까? 너도 나도 정신없이 투매. 이게 언제적 위기사일까 해보면 요즘 기사 같잖아요. 2008년 맞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기사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워낙 이런 느낌이 많이 들으니까 어찌 보면 맥락이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대개의 일반인들이라면 일단 나 얼마 전에 주식 산 거 있는데 나 얼마 전에 펀드 구매한 게 있는데 펀드 사둔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뭐 마음도 좀 쿵쾅거리고 공포감도 좀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문은 우리를 양극단으로 몰고 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구독 부수를 늘려야 되고 재미를 줘야 되고 신문은 자기 색깔을 투영한 신문을 구독자들이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기사들이 나오면 사실은 이걸 좀 거꾸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이거를 좀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좀 재밌는 그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이런 어떤 그 폭락장 속에서 금융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칼럼 제목이 100년에 한 번 있을 최고의 기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네. 솔깃한다. 네, 정말 솔깃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뭔 소리야 하면서 너무 이게 좀 와닿고 재밌으니까 클릭을 엄청 했나 봐요. 그 당시에 이게 포털 사이트에서 8만 뷰 정도 기록하면서 그 당시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그 조회된 칼럼으로 기록이 됐었거든요. 와. 아주 유명했던 칼럼인데 이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썼냐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말폭탄을 터뜨려 화제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최근에 이번 금융위기가 100년에 한 번 있을 최악의 위기라는 거예요. 예. 딱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그 결론을 맺냐면요. 칼럼 끝에 전 세계의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 말고 냉정한 눈으로 시장을 한번 바라보자. 지금은 기업 가치에 비해서 값이 너무 크게 떨어져서 주식을 사기에 오히려 매우 좋은 시기라고 이제 매듭을 지었습니다.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칼럼 내용이 정말 딱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때 이후로 뭐 사실은 코스피는 한 3배 가까이 올랐고 뭐 S&P나 나스닥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한 4배, 6배 올랐으니까 정확히 맞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쓴다라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칼럼니스트가 누군가 봤더니 이 칼럼니스트의 이름이 양보석입니다. 네? 진짜인가요? 네, 맞아요. 진짜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샀어요. 대박. 네. 역시. 지금 재밌으시라고 지금 가져온 건데 옛날 얘기를. 네. 재밌잖아요. 네. 네. 대박인데요?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 칼럼을 쓸 땐 저도 좀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렇죠. 기록이 남으니까. 근데 어디에 실렸어요? 이거 실어준 것도 이게 대단한 것 이제 같은데. 국내 포털 사이트 그 당시엔 다음에 실렸는데 다음에서 이게 아마 제가 그때 기억나요. 8만 뷰 실렸다고 하면서 제일 많이 그 최대 조회수를 기록했던 칼럼이라고 대박. 업체에서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우쭐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오늘 소개한 것처럼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셔서. 대단한 분을 모시고. 진짜. 아니 근데 너무 갑자기 뭔가 번쩍했어요.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청취자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좀 첨언하자면 이거 그냥 재밌으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어찌됐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신문은 우리를 끌고서 극단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린 끌려가지 말고 그러면 요 시장을 좀 내가 냉정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09년 11월에 나온 기사네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종플루에 울고 웃고 그러면서 3분기 여행업 매출 1년 새 24.9% 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 당시에 이제 신종플루가 번진 거예요. 네. 감염되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 걸렸어요. 두 분, 네. 진짜요? 두 분은 걸려보신 적은 저도 걸리셨어요? 예. 신종플루 걸렸어요? 뭐 그걸 정확히 근데 진단을 할 수 없고 고열이 있고 이렇게 뭐 신종플루다 해서 약을 받고 했었거든요. 약 처방도 받았군요. 네. 그러면 신종플루였을 거예요. 네. 네. 그 아마 그러면 민가님은 잘 아시겠지만 고열이 치솟고 정말로 와 이렇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민가님하고 저는 면역 체계가 약간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좀 건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럼 뭐야? 제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주위 사람들이 저보다 더 놀랬죠. 오히려. 네. 저는 신종플루 걸린 사람 처음 봐요. 지금. 그렇군요. 혜민님 진짜 건강하신가 보다. 주위도 건강하신가 보네. 아니 근데 그때 그 노인분들 중에 좀 허약하셨던 분들, 노인분들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몸이 이런 분들은 정말 실제로 돌아가시기가 했으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와 정말 이런 감기는 처음이다. 저는 감기를 좀 약간 달고 사는 편이었거든요. 약간 몸이 차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좀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네.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갔더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처방해주고 요거 먹으면 낫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면 대부분 낫습니다 했는데 그 약 이름이 타미플루였어요. 네. 타미플루. 예, 경력 좋으시네요. 예. 자, 근데 그 약이 그 스위스의 로슈라는 제약사에서 만든 약이거든요. 근데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요, 제가. 네. 약을 처방받고 야,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왜 스위스의 로슈라는 제약사가 이걸 독점하게 만들었지? 약간 이거 좀 믿음이 안 간다. 아픈 가운데도. 그러니까요. 비판을. 미쳤어. 대단하다. 그래서, 나 이제 못 먹겠다. 그냥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마이크에 지금 머리 찧었는데. 자, 조심하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진짜 특이하시다. 특이하죠. 지금의 와이프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전이었으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이러다 죽는다. 미쳤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말 안 먹었더니 한 7일간은 그렇게 그냥 꿈쩍도 못하고 앓다가 7일 정도 지나니까 싹 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근데 정말 더 신기한 건요. 그 이후로 제가 감기를 안 걸려요. 졸업하신 거예요? 네, 감기를 정말로 제가 걸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걸리겠죠, 당연히. 근데 희한하게도 원래 달고 살던 사람인데 감기를 거의 안 걸리더라고요. 네. 한번 이겨냈으니까 강한 거. 맞아요. 면역체계가 그때 엄청 좋아졌나 봐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를 한번 걸려볼까? 근데 점점. 자, 청취자분들 오해하지 마시죠. 경제 신문을 시작해서.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억 남는 사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기사가 뭐라고 썼냐면 내수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는 있지만 여행업, 학원업, 놀이공원업, 경기장 운영업, 철도 운송업 등은 신종플루 때문에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쓴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맞는 게 이게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쵸. 여행도 다 취소하고 휴가도 다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갈까 말까 엄청 고민됐어요.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안 가는 걸로 했어요. 못 가는 걸로. 저 괜히 갖다 다 옮기면 이게 더 걸려 있는 상태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사회가 다 이렇게 바뀌니까 여행업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기사에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거꾸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지난 시기를 보면 신종플루도 그렇고 돼지 독감도 그렇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어떤 독감류들은 거의 한 2년 만에 사라졌어요. 백신이 개발되거나 방역 체계가 이제 구축되면서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네. 그럼 이 일도 조만간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이 어딜까 따져보면 여행업종인 거죠. 여행업종. 네. 그러면 여행업종 중에 사실은 가장 믿을 만한 1등 기업 예를 들면 뭐 하나투어가 될 텐데 하나투어 주가는 이때 폭락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접근을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투어를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 정말 재밌게도 곧 다음 사실 몇 개월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길 끄는 저PR주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주식이 싸다는 얘기인데 하나투어 신종플루가 주춤해지니까 1분기에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뭔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미뤘던 소비자들이 휴가도 미루고 모임도 미루고 다 취소했지만 이게 이제 신용플루가 주춤해지니까 그 소비자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여행을 미뤘던 소비자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투어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좀 보면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회복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상승하는 이런 이제 차트를 보이는데 이런 것도 좀 재밌고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게 2015년도엔 똑같은 기사가 거의 비슷하게 또 달려요. 메르스 공포의 내수주 흔들, 여행, 항공, 유통주 급락.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좀 기회를 포착하는 식으로 신문을 읽으면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재밌죠.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업종별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종목별 악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요 시기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문을 보면서 좀 곰곰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추리를 하면서 읽는 거네요, 신문은.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뭐 주식시장에 이렇게 보면 네. 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엔 끝인가. 네.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고 크게 겁을 먹고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이제 대북주거든요. 네.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네. 지금은 광역주. 너무 평화기 주지만 네. 과거에는 뭐 훈련 한번 한다. 뭐 뉴스 한번 내보냈다. 포탄 한번 쐈다. 그러면 진짜 전쟁 난다. 그렇죠. 예. 똑같은 걸 반복하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와닿는 충격은 지금 우리가 솔직히 지금 와서 지나고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됐지라고 하지만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인 거는 2008년, 98년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정말 터지는구나 이제. 난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죠. 패닉이에요, 패닉.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해 정말 경제신문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는 건 꾸준히 읽어봤던 사람들은 아까 그 흐름, 그 팩트대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나을 수도 있고 투자를 또 10년, 20년 해서 그 2008년 금융위기나 뭐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다면 알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방구석 파이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TV 보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링에 올라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듯이 이론상으로 공부하거나 이거는 정말 그 링에 올랐을 때 혹은 내가 진짜 투자를 할 때 이 심리적인 압박과 싸움과 엄청난 요소들. 그렇죠. 내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날라갔어요. 그럼 이게 여윳돈이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데 한탕 하려다가 이렇게 되면 본인 정말 경험담은 아닌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이 경제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죠.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면 그나마 훨씬 낫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은 사실 뭐 경제신문이든 신문이든 뉴스든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잖아요. 위기, 막 폭락, 막 안 좋은 소식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계속 안 좋겠지. 약간 이런 피로감에 멀리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 신문을 읽으면 좀 더 재밌을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위기가 많고 신문 속엔 너무나 위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찾는다? 약간 보물찾기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좀 바닥 징후들 천장 징후들 이런 거 좀 가져와 봤어요. 예를 들면 바닥 징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장기 불황 온다는 전망이 퍼지면 약간 바닥권에 근접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지에서 모두 똑같이 다 앞으로 장기 불황 옵니다. 다들 좀 준비하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제 긍정론자가 없다는 얘기라서 이때는 정말 바닥 징후가 장기 불황. 예, 장기 불황. 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 이 사람들이 반성문을 쓰는 일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뭐 연봉도 높고 네. 똑똑하고 콧대도 높으니까 사실 반성문 쓸 일이 없는데 이럴 때가 나와요 꼭. 언제냐면 이제 위기 때. 주가가 너무나 폭락하니까 고객들한테 미안해서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기사가 나온다? 아, 정말 폭락했구나. 키워드가 진짜 반성문이라고 잡. 네, 반성문. 고객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런 거. 네,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 자살이나 객장 난동이 벌어진다. 네. 뭐 이게 사실 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벌어졌고 앞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네. 5,000포인트 넘나들다가 몇 년 만에 이제 지금 사실 반토막 난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경험이 많지 않거나 사실은 중국인들도 뭐 투자가 일천하겠죠. 네. 뭐 사실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뭐 전재산 투자했던 분들 뭐 자살도 하고 또 객장에 가서 지점장 나와라. 뭐 난동도 피우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 많았거든요. 네. 최근에 또 이제 암호화폐 통해서 그 말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거래소에 뭐 골프채 들고 찾아가는 뉴스들도 많았고. 맞아요. 네, 그게 하긴 그때 최고 바닥 그 이후로 계속 쭉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징후라고 볼 수 있고, 뭐 재테크 설명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경제나 증권 시장 주제로 100분 토론이 열린다. 드라마의 증권으로 깡통찬 이야기가 등장하고 종합일간지 1면에 주가 폭락 기사가 등장한다면 이거 정말 약간 바닥권에 근접했나 보다. 오늘인가요? 오늘 종합일간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다음 주 주가 폭락 기사 정도를 기해서 뭔가 주말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우리가 좀 사이다 경제가 자꾸 조장하는 느낌인데 되지 않을까. 오늘 약간 다크 버전이라고. 자, 그리고 반대로 천장징후도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줄을 서서 펀드에 가입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줄을 서서? 언제였냐면 2007년도에 미래에셋 증권사 객장 사진들이 많이 신문지사에 올라왔는데 아주머니들이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인디펜던스 이런 거 가입하겠다고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펀드를 가입하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 일단 모바일 되는 상황에서. 자, 그리고 뭐 신규 펀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도 뭐 펀드가 뭐 10,000개 가까이 됐었으니까 재테크 책이 인기고 서점에 재테크 코너에 책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사이다 경제가 이렇게 재테크 책이 인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진짜 선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재테크 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타이틀이 이거거든요. 경제 입문서. 맞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진짜 해답입니다. 네. 시작점을 제시한 거라서. 맞아요. 네, 아무튼 지금 시장이 책도 출판에서도 경제 경영 재테크는 아니라고 좀. 그렇죠. 들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시장 질서를 휘두르는 깡패들이 등장해가지고. 깡패요? 권오연 회장의 초격차. 부동의 1위를. 삼성전자 그 운영의 비밀을 파헤치는 그 책은 뭐. 그분께 연락해야 되겠네. 너무 심하네. 하필 지금 갑자기 완전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요. 자, 어쨌든 뭐 청취자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 애청해 주시고요. 사이다 경제에서 나온 책. 정말 좋아요, 내용이.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직원보다 고객이 더 똑똑해진 일들이 발생합니다. 워낙 관심이 많아지니까. 지금이랑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한해서 맞아요. 적용을 해본다면. 좋은 포인트예요. 맞아요. 부동산도 저는 약간 이런 휴먼 인덱스라고 하는데 휴먼 지표를 볼 때는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높구나. 지금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들 뺨칠 정도로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카페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 다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 섣부르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강연이나 세미나 등에 사람들이 막 빼곡히 꽉 차는 거죠. 한번 뭐 하면 요즘에 제 강의는 그렇게 차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근데 진짜로 그게 부동산에 한해서는 지금 천장지무가 있는 맞아요. 게 네. 저희도 부동산 관련 키워드를 갖고 세미나를 네. 하면은 뭐 100명 그냥 차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강사분들이 정말 요즘엔 잘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부동산에 한해서는 지금 천장지무들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맞다 틀리다보다는 징후를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위험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천장이라는 게 너무 이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어 떨어질 일만 남은 순간을 그렇죠. 말하는 뭐 천장에서 거겠죠?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천장에서 뭐 하락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천장이라면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는 않은 구간에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만큼 많이 상승기에 있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보면 지금 관심도 해외 주식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국내 요즘 주식이 많이 어렵고 가더라고요. 해외 주식 계속 연일 올라가다. 근데 지금 또 위기가 또 찾아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될지.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우리 주식 격언 중에 정확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네. 용어가 있어요. 주식 객장에 네. 할머니. 할머니였나? 옆집 할머니가 나타나면 주식시장을 떠나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땄다고 맞아요. 하니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최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하면 주식 팔아라 뭐 그 얘기랑 똑같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징후를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포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고요. 네. 그럼 실제로 오늘은 징후 포착 얘기까지 하면은 네.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징후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포착해서 네. 뭐 투자에 응용한다거나 이직이나 사업 기회나 여러 가지 다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좀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2004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고철 파동의 맨홀 뚜껑 100여 개 도난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2008년이요? 2004년도. 2004년. 네, 오래된 얘기지만 네. 아주 재밌는 기사인 게 이게 지금 대구 달서구에서 맨홀 뚜껑 70여 개가 한꺼번에 도난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 아니 어느 사람이 이걸 들고 갔을까 도대체 이거 들기 하나도 못 들 텐데 좀 황당하다 하면서 이제 그냥 넘길 거예요. 이런 기사는 토막 기사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일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토막 기사가 연달아 계속 등장하면 약간 징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2004년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기사가 이어서 또 떴어요. 뭐라고 떴냐면 철골 자재만 훔쳐온 일당 검거라는 제목 하에 남원시 저 밑에 이제 전라도죠. 전라도 남원에서 그 도로에 깔아놓는 강철 가드레일 있잖아요. 네. 전복을 막기 위해서 깔아놓는 가드레일? 가드레일하고 하얀색 그거, 가드레일을 네. 그걸 뽑아가는 거예요. 네, 그걸 뽑아가고 강철 기둥도 이제 훔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사에 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구나 하면서 이제 또 넘길 수가 있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기사 또 떴어요. 뭐라고 떴냐면 저기 밑에 땅끝마을 해남에서 7,000여 미터 이르는 전선이 도난당한 겁니다. 7,000m요? 7,000m면 7km죠. 7km. 7km면 저희가 지금 홍대에 있잖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광화문은 지나갈 거예요. 아마 동대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전선을 뗐다고요? 근데 그걸 가져간 거예요. 혹시 그 다음 기사 또 있나요?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이제 아마 기억하시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전국에 10원짜리를.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기사 있는지 물어본 게. 그랬군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리 청주경제. 맞아. 이 시대의 청주경제죠. 10원짜리를 녹여서. 네. 동이랑. 10원짜리 안에 있는 네. 그 안에 있는 구리를 추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10원짜리 안에 있는 구리 함량만으로도 한 30원, 40원 했습니다. 10원을 40원을 만드는 그렇죠. 청주경제인 거죠. 10원을 녹여서 팔면은 이게 3배, 4배 뛰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혔어요. 잡혔는데 네. 그게 화폐 손괴죄 뭐 이런 걸로 잡힌 게 아니라 그런 죄가 있었네요. 네, 그런 죄가 그때까지만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생겼어요. 진짜요? 대박. 그래서 잡힌 거는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잡혔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엄청 잘 살 거예요. 네, 그거 녹여가지고 아주 떼돌아 벌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알기로 한 3, 40억 정도도 많이 벌었죠.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거의 한 100억 원어치를 전국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녹인 거기 때문에 엄청난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정부가 압력과 그 얘기까지는 제가 뭐 또 한번 뒤져볼게요. 근데 아마 그때는 없어서 그냥 벌금 내고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꼭 그 다업수 당해도 네. 그 정도 하셨은 분들이면 그다음 어떻게든 잘 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웃긴 거는 네.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는 한 10년쯤 지났나? 그 일당 그분들이 또 그 일을 벌리는가. 아, 정말요? 또 걸렸던 기사 한번 또 나왔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는 이제 화폐 손괴죄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좀 강하게 처벌 당했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이제 요런 작은 토막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징후를 포착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자꾸만 고철가격이 오르는 배경에는 가까운 중국과 인도에 공장 수요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 세계에 이제 원자재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고철가격이 급등하나 보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식의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기업들을 좀 조사해 본 거예요. 네.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이제 자원이 없는 국가다 보니까 네. 원자재 관련 기업이 좀 괜찮은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청취자분들 중에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연 분야에서 전 세계 아주 최고인 고려아연. 맞아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연이라는 게 이게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산업 분야에서 다 쓰이는데 이게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자동차도 씌워야 되고 건설 분야에서 다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연 분야의 이 고려아연 기업이 전 세계적인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에요. 이런 대단한 기업이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기업이면 당연히 수혜를 보겠구나. 네. 원자재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래서 잘 됐다.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읽어드렸던 기사들이 2004년도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기사들인데 네. 제가 2005년도부터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가를 보면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게 됩니다. 네. 고려아연이? 네, 어마어마한 네. 폭등을 해가지고 역시 제가 이거를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한 2011년, 12년쯤에 이때 다 팔고 네. 나왔으면 정말 좋았는데 제 추측으로 2005년도부터 하셨으니까 네. 2006년도쯤 팔지 않았을까? 아 진짜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2008년 위기 지나고 9년 때쯤에 대부분 다 회복했을 때 그때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조금 짭짤한 수익을 벌었던 좀 재밌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역시 좀 재밌으시라고. 신문을 그냥 보면 경험담, 네, 맞아요. 네, 실전적인 얘기 많이 맞아요. 해주시네요. 신문을 보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 이런 좀 징후도 포착하고 거기서 이제 투자 기회, 사업 기회, 이직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내가 좀 네. 생각해 본다면 네. 이 신문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실제로 취업 면접에서도 네. 본인이 지원한 분야의 흐름이 어떤지에 그렇죠.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면접 가면은 요새 우리 산업 뭐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냐, 아니면 경쟁사의 뭐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냐, 네. 이런 거를 워낙 많이 물어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맞아요.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다 보니까 또 더 재미없을 수 있는데, 네. 이런 투자기에는 또 자기 돈이 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흥미 가지고 보다 보면 뭐 또 면접할 때도 더 얘기도 네, 잘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구리 얘기한 건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빠가 이제 전기 관련한 네. 일을 하세요. 근데 네. 어느 날 엄마랑 아빠랑 전화를 해봤는데 뭐 막 기분 좋게 막 짜장면을 먹고 있다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구리선을 네. 그러니까 뭐 집 정리하다가 이제 네. 구리선 같은 거 안 쓰는 거를 네. 발견해서 고물상에 팔았더니 짜장면을 드실 정도로 이렇게 짭짤한 그때 10몇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구리선만. 야 이게 많이 받았네요. 맞아요. 네, 집안에 보물 잘 캐셨네. 그래서 갑자기 구리 얘기하니까 그 얘기 떠올랐는데 그런 네. 거를 이제 신문을 보면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발견하는 네. 그런 투자 기회를 활용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는 안 하셨군요.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네. 이런 기사를 소재로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만 하다가 보통 저희가 모의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내가 이 기업을 샀다라고 뭐 시스템 상에 말고 혼자 네. 이게 괜찮아 보여서 이게 샀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은 네. 까먹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됐나 기억이 안 나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네. 그래서 내 돈이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돈이 직접 들어가는 것들
이게 굉장히 학습 효과가 그게 뭐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들어가 그렇죠. 있어야지. 예. 그래서 한 번씩 꼭 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거 경제신문을 그냥 어떤 상식이나 그냥 그 선이 아니라 돈이 되는 정말 실용적인 뭐랄까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계속 말하지만 보물찾기 하듯이 정말 그렇게 소스로 활용하면은 더 흥미롭고 재밌지 않을까. 원초적이니까 그렇죠. 돈을 벌게 맞아요. 해주는 거니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2010년도에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슈퍼 N고 국내 산업계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제목의 이제 신문 기사였는데 내용이 이거였어요. 엔화 가치에 즉각 반응하는 관광, 유통 분야를 비롯해 국제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분야가 엔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볼 때도 이 청취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라서 이게 슈퍼 엔고면 엔화 가치가 급등하다 못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했구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엔화 제품이 비싸졌다는 얘기고 엔화 제품이 비싸졌다는 얘기는 엔화 제품과 같이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수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럼 반사 이익을 보면서 엔고 효과를 좀 보겠구나라는 걸 이제 기사로 풀어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걸 꺾어서 본다면 여기엔 지금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분야가 효과를 본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사실은 전기, 전자, 조선 분야는 효과를 보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전기와 전자, 조선 분야는 사실은 일본을 약간 뛰어넘었거든요. 네. 저희가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소니나 히다치나 파나소닉, 히다치, 샤프 뭐 이런 기업들 전기, 전자 분야는 일본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누가 소니 걸 쓰고, 뭐 대부분 다 우리나라 뭐 삼성과 LG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삼성의 반도체가 도시바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고 큰 영향을 받을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워낙 독점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전기전자는 일단 제낄 수가 있고 조선 분야도 사실은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는 사실 일본을 거의 제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일본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혜택을 많이 보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반면에 자동차가 남는데 자동차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일본보다 약간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청취자분은 또 현대차, 기아차 청취자가 계실까 봐 제가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 예전에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건너가서 회사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미팅을 하려면 운전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면허를 좀 따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제 면허를 따려고 갔더니 거기도 야매가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지방이었는데 야매를 따기로 한 거예요. 급하니까. 그 이제 신청을 했더니 진짜 저기 멀리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30년 돼 보이는 정말 고물 중에 상고물차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거 가지고 연습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뭐 하늘도 막죠. 너무 뭐 뷰도 예쁘죠 하니까. 차만 빼고 다 완벽한데.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저도 상당히 젊은 나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해서 이제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엑셀을 딱 밟았는데 와,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진짜요? 네. 전 그전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차만 몰았는데 타자마자 이 고물차가 엑셀 밟는 순간 너무 붕붕 달리는 거예요. 뭐 이런 차가 다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나름 이제 재밌게 연습을 다 끝마치고 내려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이 차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뒤에 가지고 이제 딱 봤더니 그 당시 그 차 이름이 토요타의 캠리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젊은 나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차가 품질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내구성이 너무 뛰어나구나. 어떻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지? 근데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현대차, 기아차는 약간 아직도 멀었구나. 사실 솔직히 이거 좀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은 어쨌든 친기업 오늘 현대차가 자꾸 나오네. 진짜 친기업을 위한 방송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현대차 예전에 몰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는 현대차가 사실은 짧은 기간 내에 일본의 품질을 따라잡은 것도 정말 훌륭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같이 경쟁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 당시 현대차는 10년 정도 지나면 폐차한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그럼 뭐 현대차 분들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오래 가긴 어려운 차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도 뭐 동남아나 호주나 이렇게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래된 차 보면 다 토요타, 다 일본 차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품질이 일본보다 떨어지지만 일본 제품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기사는 슈퍼 엔고라고 표현하면서 2010년도 8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지금 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12, 13년도 아마 현대기아차 주가들이 그렇죠, 맞아요. 예.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해도 현대차, 기아차 차트는 그 당시에 투자자들 입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차트다. 제가 그 시점쯤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처음 샀던 게 현대차였어요. 제 기억에 그때가 5만 원 정도. 5만 원? 15만 원 선이었다고. 기아차가 3만 원대. 이 정도의 기아차가 뭐 불과 몇 년 안 돼서 한 17만 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현대차도 아니 뭐 당연히 저는 초고수기 때문에 샀다 바로 팔았죠. 초고수는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또 초고수님. 주가를 막 피해가거든요. 고수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기억나시는군요. 근데 그런 이유였는지 그때 몰랐죠. 그리고 지금도 몰랐고 이번에 이제 알게 됐네요. 근데 사실은 근데 민관님이 기억력 진짜 좋으신 거예요. 그 가격을 다 기억할 정도면 몇 년 지난.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왜냐면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가만히만 있었어도라는 후회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사서 계좌를 팔아버려야 아예 통장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끼리. 그래서 그 당시 현대차 차트를 보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아주 탄탄하게 꾸준히 올랐어요. 수년간. 그래서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차트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징후가 슈퍼 엔고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엔고 때부터 징후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역시 또 투자 기회, 사업 기회, 이직 기회 뭐 이런 업종에 대해서 좀 분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엔고에서 현대차의 주가 상승을 참 포착하기란 정말 고수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고 파도 훈련을 들어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반대로 훈련을 많이 하면 그렇게 남보다 빠르게 엔고라는 키워드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맞물렸기도 했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또 지금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엔저도 아니고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슈퍼 엔저라고 불렀잖아요. 지금도 엔저와 슈퍼 엔저 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사실은 현대차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차트를 보면요. 좀 안타깝지만 그때 이후로 사실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물론 흘러내린다는 표현이 되게 희망이가 없어요. 눈물이랑 같이 흘러내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 현대차, 기아차는 뭐 훌륭하죠. 훌륭한 기업이고 이게 좀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지금 기회 지금은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아까 말한 부동산 시장의 천장 징후 같은 거 정도를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후도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재계 유명 인사들이 징후를 좀 내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강의 중에 이 징후들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뭐라고 했냐면 한 명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빌 그로스는 전 세계 이제 채권왕입니다. 그러니까 채권계의 워렌 버핏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강세장의 사이클이 시들해지고 있다. 종착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빌 게이츠는 초저금리 환경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버블 문제를 일으킨다. 워렌 버핏도 연준이 금리를 정상화하면 현재 주가가 비싸 보일 것이다. 그리고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같이 다 이제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이 시작될 거라는 걸 예견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일반적으로 꽤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비싸다는 얘기고요. 로버트 루비노믹스로 아주 유명했던 재무장관 출신인데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미국 증시를 보면 이미 자산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제 기억에는 벌써 한 2년 전 정도 됐거든요. 2, 3년 됐어요. 꾸준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저희보다 훨씬 예측력이라는 게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좀 빠른 거예요, 솔직히.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으니까. 네,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결국엔 이 사람들 말대로 지금 약간 어쩐 이런 징후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은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신흥국 통화 폭락하고 네. 이게 과거에 이제 남미 외채 위기가 아시아로 번지면서 아시아에서도 태국,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네. 아주 위험해졌고 그게 또 러시아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상황이 좀 비슷한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과 이제 올 여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폭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아시아에 또 번지면서 베트남과 중국도 상당히 폭락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폭락 중이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신문 보면서 많은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아까 뭔가 우리가 뭔가 10년 위기설 그런 키워드를 얘기했던 것처럼 좀 네. 계속되는 위기가 길어질 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군요. 오늘 계속 톤이 계속 다크하게 검은 목요일에 제일부터.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항상 시장에는 이제 비관론자도 있고 낙관론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의 뉴스가 부각되는 것 뿐인 거지. 그렇죠. 항상 근데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네. 맞든 틀리든 항상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폭락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저점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네.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지금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살까? 네. 아니면 더 빠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가 폭락이라고 해서 막 하루에 막 주구장창 떨어지는 건 아니고 충분히 떨어졌다 싶을 때 조정이라는 게 오거든요. 하루 이틀은 또 그 자리에서 비슷하게 또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살짝 올랐다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죠. 때문에 이제 뭐 보유하고 관망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이 사실은 어딘지 뭐 잘 봐야 됩니다. 그 개인 투자들이 이런 시기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은 그 적립식 매수 방식, 분할 매수 방식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앞으로 한 2년 정도 내가 내다보고 이런 어떤 위기장 속, 뭐 하락장 속에서 내가 꾸준히 매수해 나간다면 그건 나중에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신호를 찾고 뭐 이렇게 근데 신호를 찾았는데도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이게 네.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투자를 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죠. 투자를 안 방법이죠. 한다면 네. 모든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근데 그런 인생을 바꾸지 않겠다는 아니요. 투자 근데 저는 약간 동의하는 게 그래요? 그 투자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전업 투자자나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이다 형제나 우리 양부석 경이로운 청취자분들은 사실 대부분 직장인들이실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 사실 여기서 약간 여유로워지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좋은 기회, 예를 들면 이제 공이 들어올 때 스트라이크를 바라보고서 이거 내가 때릴 수 있겠어 한다면 가담하지만 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굳이 내가 타석에 오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같이 좀 어려운 순간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이럴 때는 아예 그냥 투자를 놓고 그렇죠. 굳이 필요하게 살지 말고 네. 오히려 현금을 잘 비축해 둔 채 뭐 신문 보면서 기회를 내다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맞아요. 여기서 네.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현금을 보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사실 투자라는 게 막 이렇게 뭐랄까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거기에 자기가 자기 자산을 투입하는 것도 투자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면 현금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자기 소비 패턴 그대로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투자가 이런 시장이 이러네. 그러면은 나는 현금이라는 거를 마련을 계속 해야겠다라면서 소비 패턴을 좀 조정을 하고 그런 노력도 저는 넓게 보면 투자의 일환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현금을 보유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경제신문을 보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지금 현금을 준비해야 할 때인지 맞습니다. 안전하게 가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근데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경제 뉴스나 신문이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또 되게 좀 뭐랄까 경제 신문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복잡하네 상황이. 그러면 나는 현금을 좀 마련해 둬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심플하고 그리고 안전한 어떤 대비책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스마트한 방법이죠. 맞아요. 워렌 버핏도 현금을 항상 한 20% 정도 보유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늘 현금을 20%나 보유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양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보유하는 이유는 기회가 올 때 베팅할 수 있는 이게 여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의견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가장 저랑 가깝다는 거는 전문가보다는 초보자 입장에서 저는 심리적으로 더 가깝다고 봤을 때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현금 마련이라는 대안을 뭐 곱씹어 보거나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제가 오늘 경제신문을 주제로 결국에 뭔가 투자 시장 전망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다 알아본 것 같아서 되게 볼륨이 커졌는데 뭐 재미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아련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령관 양보석 대표님이 그 시절에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반대되는 칼럼을 쓰시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막 엔고 그 키워드에서 그 현대차의 그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령관의 그 대단함을 느끼면서 정치자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재미있으시라고 가져온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하시거나 경제신문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같이 함께 뭐 읽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양보석 대표님 이런 강좌가 있죠. 맞아요. 오늘은 사실은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 현재는 마이크 임팩트라고, 그 종강역에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 강연 전문 기업이에요. 네. 거기서 제가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 경제신문 읽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마이크 임팩트 스쿨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저 한번 뵙고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정보를 또 정말 전해주신 우리의 대단한 사랑 우리 양호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이대로 이제 오늘의 마무리하는 걸로 다음 끝까지 보는 날 조금 더 즐거운 소식으로 오는 걸로 할까요? 오늘 좀 시장이 즐거우면 당연히 즐거워질 것 같고요. 네, 뭐 새로운 또 전문가들을 모셔서 어떤 분야가 될지 저희가 또 논의를 많이 해서 좋은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령관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